여러분,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믿었던 사람에게 마음을 다치고 밤잠을 설쳐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베푼 호의가 당연한 권리인 줄 아는 사람, 필요할 때만 꿀 발린 목소리로 찾아오고 정작 내가 힘들 때는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마주할 때면 우리는 깊은 회의감에 빠집니다. 내가 너무 바보처럼 살았나?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이기적이지 못할까? 이런 자책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 결국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특히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들은 마치 우리의 에너지를 빨아먹는 블랙홀과도 같습니다. 그들은 미안함이라는 감정을 모르고 고마움이라는 단어를 잊은 채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화를 내보기도 하고 서운함을 토로해보기도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변명뿐이거나 오히려 너는 왜 그렇게 예민하냐는 적반하장의 태도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19세기의 위대한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날카로운 시선을 빌려 이 문제를 완전히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보려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을 낭만적으로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밑바닥에 깔린 욕망과 이기심을 아주 냉철하게 직시했던 철학자입니다. 그가 남긴 지혜는 달콤한 위로가 아닙니다. 오히려 쓴 약처럼 우리의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드는 아주 강력하고 현실적인 해독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바탕으로 이기적인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상처받지 않으며 오히려 그들을 내 삶의 풍경 속 지나가는 배경으로 만들어버리는 4가지 핵심 원칙을 깊이 있게 파고들 것입니다. 첫째, 인간의 본능적 이기심을 자연의 이치로 받아들이는 법입니다. 둘째, 타인에게 기대를 거는 것이 왜 필연적인 고통을 부르는지 깨닫는 것입니다. 셋째, 이기적인 사람 앞에서 마음을 지키기 위해 던져야 할 단 하나의 결정적인 마법의 말을 배울 것입니다. 넷째, 마침내 고독을 즐기며 타인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진정한 정신적 승리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이 4가지 원칙을 이야기하기 전에 잠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짧은 장면 하나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직장 동료 중에 유독 싹싹하고 말 잘하는 김대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평소에는 선배님, 존경합니다. 제가 나중에 꼭 밥 한번 살게요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그런데 막상 중요한 프로젝트 마감이 다가오거나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할 곤란한 상황이 생기면 김대리는 기가 막히게 그 자리에서 사라집니다. 급한 집안일이 생겼다거나 몸이 안 좋다는 핑계를 대며 쏙 빠져나가죠. 결국 남은 일은 묵묵히 자리를 지키던 여러분의 몫이 됩니다. 일을 다 처리하고 나면 다음날 김대리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나타나 자신의 성과를 교묘하게 부풀리며 상사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끼시나요? 분노? 배신감? 아니면 혐오감?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시면 여러분은 김대리 같은 사람을 보고도 더 이상 가슴을 치거나 잠 못 이루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저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를 보듯 무심하고 평온하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단단한 마음의 갑옷을 입으러 지금부터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이너스. 첫 번째 원칙은 인간의 이기심은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생존 본능임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근원적인 힘을 맹목적인 삶의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선악의 개념을 넘어서는 그저 살아남고자 하는 아주 원초적이고 강력한 충동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도덕교과서나 위인전을 통해 인간은 이타적이고 서로 돕고 살아야 한다고 배웁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아름다운 가치입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대다수의 인간을 움직이는 동력은 안타깝게도 나의 이익과 나의 안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밟고 넘어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이것은 마치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고 돌이 아래로 떨어지는 것과 같은 자연의 법칙이다. 여러분이 겪은 그 이기적인 사람,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친구, 자기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친척, 공동의 이익보다 사리사욕을 채우는 동료, 이들은 특별히 사악한 악마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삶의 의지에 충실한 지극히 평범하고 동물적인 인간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길을 걷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면 하늘을 원망하며 소리를 지르시나요? 비야, 너는 왜 나를 적시니? 정말 예의가 없구나. 이렇게 화를 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저 비가 오는 것을 자연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우산을 펴거나 처마 밑으로 피할 뿐입니다. 맹수가 배가 고파서 사냥을 하는 것을 보고 저 사자는 도덕성이 없다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맹수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유독 사람에게만 그토록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며 괴로워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인간은 마땅히 일해야 한다라는 비현실적인 환상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의 행동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부는 것과 똑같은 필연적인 현상입니다.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그의 유전자, 그가 살아온 환경, 그의 그릇된 가치관이 결합되어 지금의 그 이기적인 행동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화를 낸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서운해한다고 해서 고쳐질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현실적인 사례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오랜 친구 사이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친구는 항상 베푸는 쪽이고 다른 친구는 항상 받는 쪽입니다. 베푸는 친구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언젠가 저 친구도 나에게 보답하겠지. 사람이라면 그래야 하는 거니까.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받기만 하던 친구는 자신의 이익을 챙겨 떠나버립니다. 이때 베푸는 친구가 느끼는 배신감은 하늘을 찌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떠난 그 친구는 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처음부터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는 사람이었고 그저 그 본성에 따라 행동했을 뿐입니다. 달라진 것은 그 친구가 착한 사람일 것이라고 믿었던 여러분의 기대가 깨졌을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아주 차가운 조언을 건넸습니다. 어떤 사람의 행동이 아무리 불합리하고 뻔뻔스럽더라도 그것 때문에 흥분하거나 괴로워하지 마라. 그저 그것을 하나의 기이한 현상으로 인간 본성을 연구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 하나를 추가한 것으로 여겨라. 여러분이 이기적인 사람을 만났을 때 해야 할 일은 그를 미워하며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마음속의 장부를 꺼내어 아, 이 사람은 이기심이라는 항목의 수치가 매우 높은 개체구나라고 기록하고 조용히 그 장부를 덮는 것입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가장 지혜롭고 성숙한 태도입니다. 상대방을 도덕적으로 교화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치 돌멩이에게 하늘을 날아보라고 설득하는 것만큼이나 무모하고 어리석은 시도입니다. 그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비가 오면 땅이 젖는다는 사실처럼 담담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이 첫 번째 원칙, 즉 인간 본성의 이기심을 자연현상으로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옥에서 건져내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에 놀라지 마십시오. 올 것이 왔구나. 저 사람은 저런 역할을 맡은 배우구나 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서운함이 들어설 자리에 차분한 관조와 냉철한 판단력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마이너스. 두 번째 원칙은 타인에 대한 기대가 모든 고통의 근원임을 깨닫고 관계에서의 적정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설명할 때 아주 유명한 고슴도치 딜레마 비유를 들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 몇 마리가 추위를 피하기 위해 서로에게 다가갑니다.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따뜻해지려는 순간 그들은 서로의 날카로운 가시에 찔려 비명을 지르며 떨어집니다. 추위를 견디다 못해 다시 모여들면 또 찔리고 아파서 떨어지면 다시 춥고 이 과정을 반복한 끝에 고슴도치들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적당히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일정한 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네 인간관계도 이와 정확히 같습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타인에게 다가갑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그 사람에게도 처음에는 어떤 따스함을 기대하며 다가갔을 것입니다. 저 사람도 알고 보면 좋은 면이 있겠지. 내가 잘해주면 저 사람도 변하겠지라는 기대를 품고 나의 가장 부드럽고 연약한 살결을 그에게 내보입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날카로운 가시뿐입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은 타인의 배려를 고마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이 찔러도 되는 만만한 쿠션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서운함을 느끼는 진짜 이유는 그들이 가시를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가시 돋친 몸을 껴안으며 제발 나를 찌르지 말고 따뜻하게 안아줘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 중에 매번 금전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손을 벌리는 형제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은 가족이니까 이번이 마지막이겠지 하는 마음으로 도와줍니다. 돈을 빌려주면서 내심 고맙다는 진심 어린 말과 성실하게 갚으려는 태도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 형제는 돈을 받자마자 연락이 뜸해지고 갚기로 한 날짜가 되면 오히려 화를 냅니다. 가족끼리 그깟 돈 가지고 쪼아대냐? 라며 비수를 꽂습니다. 이때 여러분은 엄청난 상처를 받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왜 고슴도치에게 솜털의 부드러움을 기대했는가? 그가 가시를 세우는 것은 그의 생존 방식이다. 찔린 당신의 상처는 그의 악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까이 다가간 당신의 부주의함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는 타인에게 너무 많은 것을 투영합니다. 내가 착하니까 너도 착해야 하고 내가 배려했으니 너도 배려해야 한다는 생각. 이것이 바로 투사라는 심리적 오류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애초에 그런 주고받음의 회로가 고장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물을 아무리 부어도 독은 채워지지 않고 여러분의 팔만 아플 뿐입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 거리는 물리적인 거리일 수도 있고 심리적인 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예의와 정중함은 서로의 가시에 찔리지 않기 위해 유지해야 할 안전거리다. 친밀함이라는 명목하에 무례를 범하는 사람에게는 단호하게 예의라는 벽을 세워야 합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산 깊숙이 들어와 휘젓지 못하게 하십시오. 직장 상사가 업무 시간을 넘겨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킬 때 좋은 게 좋은 거지라며 웃으며 해주지 마십시오. 그것은 거리를 좁히는 것이 아니라 가시에 찔리러 들어가는 행위입니다.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 업무적인 관계 그 이상을 기대하지 않는 것,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받으려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나를 지키는 거리두기입니다. 기대를 버리면 서운함도 사라집니다. 저 사람은 딱 저 정도의 거리에서만 존재해야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선을 그으십시오. 그 선 밖에서 그가 무슨 행동을 하든 그것은 여러분의 내면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베푼 호의에 대해 보답을 바라지 마십시오. 만약 보답을 바라는 마음이 생긴다면 차라리 베풀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상대방이 고마워하지 않아도 상관없을 정도의 딱 그만큼의 가벼운 친절만 베푸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가시에 찔리지 않게 보호하는 가장 현명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마이너스. 세 번째 원칙은 마음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게 내뱉어야 할 단 하나의 문장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기적인 사람 앞에서 할 말을 잃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혹은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우물쭈물하다가 결국 원치 않는 희생을 강요당하곤 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이불을 킥하며 후회합니다. 아, 그때 딱 잘라서 말했어야 했는데.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시선에 얽매여 자신의 평화를 해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은 그들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일 뿐 나의 실체와는 무관하다고 보았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에게 서운해하지 말고 이 말 한마디를 기억하십시오. 상황에 따라 입 밖으로 낼 수도 있고 마음속으로 되뇌일 수도 있는 강력한 주문입니다. 바로 그것은 당신의 사정이고 이것은 나의 원칙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조금 더 부드럽게 표현하자면 당신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나는 내 삶을 지켜야 합니다. 가될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사정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급한 일로 포장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너무 급해서 그래. 너 하나만 희생하면 모두가 편하잖아. 우리 사이에 이것도 못해줘? 이런 말로 여러분의 죄책감을 자극하고 경계선을 허물고 들어옵니다. 이때 휘말리지 마십시오. 그들의 감정적 호소는 그들의 무기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명절이나 가족 행사 때마다 모든 음식 장만과 뒤처리를 여러분에게 떠넘기는 친척이 있다고 합시다. 그들은 말합니다. 너는 손이 빠르잖아. 나는 허리가 아파서 못해.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속에서 천불이 나지만 분위기를 깰까봐 꾹 참고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자기들끼리 과일을 먹는 모습을 보면 서운함에 눈물이 핑 돕니다. 이제는 태도를 바꾸셔야 합니다. 그들이 또다시 뻔뻔한 요구를 할 때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형님, 허리가 아프신 건 안타깝지만 저도 제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이번에는 각자 맡은 분담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몫만큼만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중요한 것은 화내지 않는 것입니다. 울먹이지도 마십시오. 그저 건조한 사실을 전달하듯 무미건조하게 말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분노나 증오를 말이나 표정으로 나타내는 것은 무익하고 위험하며 어리석고 우스꽝스럽고 저속한 일이다. 그러므로 분노나 미움은 행동으로만 보여주어야 한다. 여기서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것은 상대를 공격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의 원칙을 행동으로 고수하라는 뜻입니다. 거절의 말을 한 뒤 정말로 그 일을 하지 않는 행동을 보여주십시오. 상대방이 비난을 하든 서운해하든 뒤에서 욕을 하든 그것을 견뎌내는 단단한 침묵이 필요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요구가 거절당했을 때 펄펄 뜁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여러분을 비난할 것입니다. 그 비난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은 어린아이의 투정과 같은 것입니다. 그때 마음속으로 그 주문을 다시 외우십시오. 그것은 너의 본성이고 이것은 나의 원칙이다. 나는 너의 이기심을 채워주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다. 이 문장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 상대의 비난은 허공에 흩어지는 소음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서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운함은 내가 해준 만큼 너도 해줘야지라는 전제에서 오지만 원칙은 나는 나를 지킨다는 독립적인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남의 기분을 맞춰주느라 나를 잃어버리는 짓은 이제 그만두십시오. 여러분의 친절은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만 베풀어도 충분합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지 마십시오. 돼지는 진주의 가치를 모르고 밟아버릴 뿐입니다. 그리고 진주를 준 여러분을 원망할 것입니다. 왜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딱딱한 돌을 주었냐고 말입니다. 그러니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침묵과 거절, 그리고 단호한 원칙만이 유일한 대화법입니다. 마이너스. 마지막 네 번째 원칙은 타인에게서 벗어나 고독이라는 자유의 성체를 쌓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합니다. 그렇게 매정하게 굴다가 사람들이 다 떠나면 어쩌죠?
나만 외톨이가 되면 어떡하나요? 쇼펜하우어는 이런 두려움에 대해 아주 명쾌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인간은 홀로 있을 때 비로소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자다. 그는 인간관계의 대부분이 사실은 가식과 위선, 그리고 지루함을 견디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보았습니다. 자기 내면이 공허한 사람일수록 끊임없이 타인을 찾아 헤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수준 낮은 농담과 남험담으로 시간을 때우는 모임에 억지로 끼어 있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며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도 결국은 혼자 남겨지는 것에 대한 공포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배려하지 않는 사람들 틈에 섞여서 가짜 웃음을 지으며 감정을 소모하는 것이 진정한 어울림일까요? 아니면 혼자 있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책을 읽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사색하며 내 영혼을 살찌우는 시간이 진정한 삶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정신적인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고독을 즐긴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타인에게서 행복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이미 자신의 내면에 풍요로운 정원이 가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에게 서운함을 느낀다는 건 아직 내 행복의 주도권이 그 사람에게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가 잘해주면 기쁘고 그가 못하면 슬프다면 나는 그의 꼭두각시에 불과합니다. 이제 그 줄을 끊어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만의 고독의 성체를 쌓아 올리십시오. 이기적인 사람이 여러분을 소외시키려 한다면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네가 나를 떠나준 덕분에 나는 온전히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얻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이것은 정신승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혁명입니다. 혼자 밥을 먹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불편한 사람과 먹는 사내진미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혼자 먹는 라면 한 그릇이 훨씬 더 영양가 있습니다. 혼자 여행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타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멈춰 서는 자유를 만끽하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의 고독을 사랑하고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한 사람이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더 이상 이기적인 사람들의 행동이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그들이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아등바등하는 모습이 마치 개미들이 먹이를 나르려고 분주한 모습처럼 하찮고 귀여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래, 너는 너의 삶을 살아라.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이런 여유로운 마음가짐이 생기는 순간 여러분은 그 누구에게도 상처받지 않는 강인한 존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고독은 형벌이 아닙니다. 고독은 오직 준비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특권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스스로 빛나는 등불이 되십시오. 그 등불 아래서 여러분은 비로소 완전한 평화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마이너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통찰을 통해 이기적인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나를 지키는 4가지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봅시다. 첫째, 인간의 이기심은 혐오할 악덕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자연현상임을 인정하십시오. 비가 오면 우산을 쓰듯 그들의 본성에 대비하십시오. 둘째, 타인에게서 기대라는 독을 제거하십시오. 고슴도치에게 부드러움을 기대하다가 가시에 찔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셋째, 단호한 원칙의 말을 준비하십시오. 그것은 너의 본성이고 이것은 나의 원칙이다. 이 한마디로 무례한 침입을 막아내십시오. 넷째,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즐기십시오.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행복을 찾을 때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그 이기적인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제 그 얼굴을 보며 분노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저 마음속으로 조용히 속삭여 주십시오.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본다. 그리고 나는 나를 위해 너를 내 마음에서 놓아준다. 여러분의 마음은 타인의 쓰레기를 담아두는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보석처럼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만 담기에도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무거웠던 마음에 작지만 단단한 자유의 날개를 달아드렸기를 바랍니다. 남을 미워하는데 에너지를 쓰지 말고 그 에너지를 온전히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데 사용하십시오. 그것이 이기적인 세상에 대한 가장 우아하고 통쾌한 복수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평온한 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깨달음이 광장이었습니다.